39세 상가 분양남이고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39입니다. 와이프와 4살 아이 1명, 총 3명이 가족 구성원이고요. 와이프와 맞벌이 하고 있고, 지금 소득이 높으세요. 소득이. 맞아요. 소득이 세전 1억 4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소득이지만 제가 직장 생활하지 않아서 한 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자산을 크게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서대문구 구축에 한 4억 4천에 전세 살고 있고요. 대출은 2억 2천이고 대출 이자가 4%입니다. 네. 그래서 장인어른이 추천해가지고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대요. 제가 몇 년 전에 장인어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신데 분양 상가를 하나 받았고요. 일산 삼성역 스칸센에 있는 상가로 2000세대 오피스텔에 붙어 있는 200개 상가로 이루어진 단지인데요. 임대 케어를 해주고 오피스텔에 붙어 있는 형태라 임대가 금방 채워지고 수익률도 높을 것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공인중개업을 해오신 장인어른을 통해서, 남도 아닙니다. 장인어른을 통해서 듣게 되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이었고 그 중에 대출은 2억 7천, 1층 코너 상가입니다. 코너 상가에 7평짜리입니다. 그런데 입주까지 기다려도 전화가 한 통이 안 오고, 입주가 지금 입주 끝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새 문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만 믿고 분양을 받았기에 방문도 해보지 않고 분양을 받았는데, 한두 달 전에 방문을 해보니 주변은 텅 비어있고 세입자를 받은 상가도 거의 없어 보자마자 당황했습니다. 분양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니 답도 안 나오고, 이런 대단지 신규 상가가 채워지는데 3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여 걱정이 너무 됩니다. 주변에 스타필드도 있어서 상가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3년 동안 공실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내야 하는 이자도 부담이고, 저희 자금이 2억이나 묶여 있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등기를 치는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페널티가 7% 정도가 되는데 이 페널티를 내면서 등기를 안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등기를 치면 분양하는 데서 임대인 찾아주는 것에 신경을 덜 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임대 케어가 그냥 광고만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등기비도 1,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을 손해보더라도 등기를 치지 말고 분양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는 안 치고 있어요. 펜트 내면서. 예. 임대가 들어오더라도 5% 수익이고, 임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낸 이자를 돌려받는데 그것을 보전하는 데까지도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또 4천만 원을 손해봐야 되고, 완전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부동산은커녕 사회생활도 아직 길지 않아서 이런 경험을 겪게 되어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대학원까지 다니고 연구원 생활하느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진 기간이 4년밖에 안 됩니다.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애도 4살인데 서울에서 버티기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연구만 할 줄 알았지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몰랐네요. 늦게나마 재테크에 눈 뜨고 책과 유튜브 보며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데 2억이 상가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른 채 6개월 이상 고민하다가 신사임당 채널에서 사연 신청을 보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네, 이렇게 왔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분은 소득 대비해서 포트폴리오가 너무 안 좋네요. 소득이 엄청 높아요. 네, 소득이 세전 1억 4천인데 네. 한 해 소득이요. 4천인데 일단은 거기 대비해서 현재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고 그것도 2억 2천 대출을 끼고 있고, 네. 게다가 또 상가를 또 이렇게 분양을 이렇게 받아놓은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분이 포트폴리오를 놓고 봤을 때 이분은 부동산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본인이 이런 그 상가를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상가를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역시 상가는 유효 수요거든, 수요인데, 네네. 상가에서 가장 많은 유효 수요의 어떤 어떤 갑이죠. 갑은 업무 수요입니다, 업무 수요. 네, 업무 수요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객 수요고, 그 다음에 주거 수요예요. 이 주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 수요는 우리가 낮에 일하면서 식사할 수 있고 밤에 회식할 수 있고 하는데 주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 밤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치 회식을 하고 들어오지 네. 집 근처 와서 회식하는 그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의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 따라서 이동유가 많고 유유 수요가 좋은 지역은 대부분 업무 지역을 끼고 있는 네. 그런 지역이고 또 하나는 업무 지역이 많을수록 그 직객 수요, 사람들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네.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택지지구 내 상권이잖아요. 그러면 네. 첫 번째는 일단 주거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특히 택지지구 내 상권 같은 경우는 저는 5년 내에 분양받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5년까지는? 네, 예. 네. 최소. 네. 최소. 그 이유는 뭐냐면 택지지구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입주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입주 이후에도 상권이 기본적으로 안정화되고 그리고 물론 주거의 상권이긴 하지만 네. 안정화되고 성장하기 때까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리거든요. 대표 또 하나는 이런 그 택지지구의 상권이 분양가가 좀 더 높습니다. 네네. 예, 높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뭐 우리 4% 찍었다, 5% 임대 수익이 맞춰주겠다라고 네, 네. 한다라도 높은 분양가 높다 보니까 임대료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쵸. 중요한 거는 그 임대료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겠냐는 거예요. 있으려고 한다면 충분한 모든 유효 수요가 다 들어왔었을 텐데 네네. 사실 그 지역의 입주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권의 활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분이 지금 뭐 2000세대 오피스텔 그리고 200개 상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업무 지구 내 오피스텔은 수요로서 가치가 있지만 네. 주거 지역 내 오피스텔은 수요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똑같이 여기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거기 또 상가가 200개 상가를 있는 건물이다. 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규모 대비 상가 개수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실. 어. 근데 이거는 임자를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택지지구네. 네. 그리고 2000세대 오피스텔 있지만 거기에 200개 상가를 갖고 있는 그 상가 내 상가다. 네. 여기서부터 일단 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두 번째 이번에 한 실수는 이제 제일 많이 한 것 중 하나가 누구의 말을 믿고 장인의 말을 믿고. 그쵸. 이건 장인어라고, 이거는, 그쵸. 왜 부동산을 자기 자산 움직이는데 누구를 말 믿고, 막, 장인어른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 임장 갔어야죠. 근데 네.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왜냐면 장인어른이 공인중개사니까. 네, 전문가니까. 근데,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좀 더 스페셜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고 당신만 믿고 하겠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부동산 사장님도 뭐 친분이 있으면 본인 기준으로 나는 좋은 물건을 추천하겠지만 근데 사실 목적성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어떤 키우기 위해서 또 상가든 이런 부동산을 보고 있는 거고 어떤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중개를 해야지만이 네.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본인이 또 자산이 또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분이 뭐 임대를 해서 약 5% 수익을 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네. 첫 번째 여기 5% 수익 안 나옵니다. 임대 수익은 안 돼요. 임대 수익률이 잘못됐다. 이 5%를 맞추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결과적으로 상가는요, 공실이 나면 임대 가치뿐만 아니라 매매 가치도 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아무도 안 타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매매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임대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와 비교했을 때 네.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경우에는 5%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상권이 굉장히 안정상권으로 활발한데도 1층 같은 경우에 5%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업무 영업시간이 풀리면서 5% 이제 맞춰진 상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5%를 한다? 그 기간을 기다린다? 저는 어렵다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공실이 채워지는 데까지 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을 거 보고 있고 네. 사실 이거는 버티는 것보다는 저는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이분의 포트폴리오로 봤을 경우에는 네. 저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여기 4천만 원을 걸렸는데. 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거 4천만 원 띄면 네. 이 포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중도금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도금 들어갔으면은 그냥 해야 되는데 강행 해지가 규정이 안 있을 될 텐데. 것 같은데. 중도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일단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맞아, 그거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네. 분양 쪽에 말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게 아까 그 고양이 집사 그분한테도 공부를 네.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내가 부동산 막 그 오를 곳을 알고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확률을 네. 높이는 거지. 근데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실수를 막는 게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는 경우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동산 금이 커서 네. 저도 부동산 처음 할 때 부동산 가면요, 제가 이런 물건 있어요, 뭐 좋은 물건 있어요 물어보면은 네. 항상 그 중개사분들이 좋은 거 있어. 마침 딱 있다고 그러잖아요. 야, 딱 마침 그런 거 있다고. 네. 처음에 없다 그랬다가 전화 한번 해볼게 하면 전화한 다음에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이 뭐 몇천 세대고 거기에 알짜 자리에 상가가 있으니까 네. 이거 대출도 많이 나오고 뭐 확정 임대료 맞춰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추천을 하는 이유는 들어보면 이제 뒤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네.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맞춰주면 그 중개 수수료 외에 이제 그거 주잖아요. 뽀찌 같은 거 챙겨주잖아요. 그쵸. 한 2천만 원 정도 주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모르면은 그냥 먹이가 되기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분양상가는 초심자는 일단 걸러야 되는 상품이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장인어른이 추천을 해서 샀다. 네. 이거 왜요? 적어도 이제 와이프분이랑 이 내가 그냥 가서 샀으면은 네. 와이프가 옆에서 이제 탓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가정의 평화는 지켰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 진짜. 장인어른이 추천하신 거니까 일단은 네. 와이프한테 이제 한 소리 들을 리스크는 좀 낮다. 그거 리스크 없죠. 네. 없어. 그리고 네. 이분 소득이 지금 1억 4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가 이제 맞벌이잖아요 지금. 이게 혼자 소득이 아니에요. 네, 맞벌이 소득이구나. 네, 이제 맞벌이라는 네. 거는 지금 4살짜리 애가 있는데 네. 이 4살짜리 애는 그럼 누가 보냐. 분명히 이제 뭐 부모님 봐주시거나 아니면 네. 사람을 써야 되는데 네. 그 요새 사람 쓰면은 뭐 한국인은 한 200 넘게 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230 줘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한 2,500, 2,600 정도 들 거고. 그렇죠. 이자 지금 4% 해서 880만 원 나가고 네네. 세금 한 2, 3천 떼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억대 연봉이라고 해도 네. 실수령액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네. 그 생활비 빼고 이제 투자 여력이 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4천만 원을 잃는다고 하면은 1년치 1년 그냥 날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1년이죠, 거예요. 1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가를 하신다고 했을 때 또 이제 세금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득이 많은 분이다. 그럼 소득세율이 높잖아요. 네. 여기에 개인으로 상가를 사시게 되면은 상가 임대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또 소득세가 누진세율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면 뭐 25%나 뭐 30% 넘어가는 네. 그런 세금이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사실 때 너무 공부 없이 샀다. 네네네. 이 명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데 네. 저도 사실 할 수 있으면은 4천만 원을 모르고 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싸게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근데 신도시 네. 그런 주거 지역에 들어가는 상가들이 정말 정상화되는데 짧아야 7년 8년.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예. 베스트한 답. 자, 애가 4살이잖아요. 네. 맞벌이 하시잖아요. 자, 뭐냐? 우리 기대되네요. 기대됩니다. 4천을 손해를 보고 없앱니다. 네. 4천이 사라졌어요. 그거 그냥 장인어른 드렸다고 생각하고 4천 정리. 그 다음에 뭐냐? 장모님한테 네. 애 좀 봐주십시오. 애를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네. 장모님 아무 불만 없이 봐주십시오. 4년
8, 8살까지면 3년 남았잖아요. 예. 3년치 아무것도 안 드리고 애를 사랑으로 봐달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동안 월급을 끌어올린다. 이 선택이, 그러면 장인어른이, 그럼 내가 미안하네. 그리고 장모님도 그렇게 하고, 장인어른 제가 그 대신 이렇게 애 잘 봐주시면요. 제가 뭐 이렇게 명절 때도 잘하고, 저희 와이프, 민경이 내가 이렇게 더 사랑하고, 저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 4천만 원만큼 뒤처진 만큼 1년을 따라잡기 위해서, 하루를 이틀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애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또 장모님이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장인어른도 그 상가 중개하고 뽀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잘해주실 거고, 그 4천만 원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경험도 얻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4천을 정리를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속 뭐 장인어른한테 가서 혹시 이거 임대 맞춰줬어요? 어쨌어요? 막 이거 얘기하고 서로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느니, 그렇게 하고 간다. 그냥. 그게 베스트하지 않을까. 또 하나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수요에 대한 호재가 지금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주거 수요 외에는 없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지만이 유동인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유유수가 발생함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데, 이 상권이 회복되는 데까지 저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이제 이분이 중도까지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왜냐면 이분이 이제 그 등기기간에 페널티를 내면서 등기를 지금 안 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계약을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포기가 만약에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지. 그쵸. 이거를 지금 고민의 포인트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대출이자 기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로 마친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 있고, 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5%가 아닌 한 2%, 3%대? 이 정도 해야지만이 뭔가 세입자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주변이 공실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임대가가 낮으면 매가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나중에 등기 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팔려고도 이게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교육비,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4천만 원 이런 것보다는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답답합니다. 아무튼 전 답답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이거를 잘라낼 수 있느냐가 또 고민이네. 잘라낼 수 없을 수 있어서. 왜냐면 잘라지 못한다면 적어도 4천만 원보다 더 큰 전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자가 계속 나가야 되니까 또. 또 취득세 등기비하면 일면 또 1,000만 원 또 날리는 거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그쵸. 이게 주거용이 공실나는 거랑 상가 공실나는 거는 정말 다른 상가 공실나면 문제거든요. 관리비도 또 맞아요. 상가 관리비 개빡셉니다. 그리고 주거용은 임대료를 조금 낮추면은 바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 임대료 낮춘 게 매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가 않아요. 맞아. 근데 상가를 임대료를 낮춘다는 거는 내가 팔 때 싸게 역산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는 임대료를 안 낮춰주고 렌트 프리 주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고려하면은 좀 이거를 떠안게 되면은 사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일단은 임차인을 물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부동산에만 맡겨놓지 말고 내가 좀 발로 뛸 것 같아요. 그치, 업종을 선택하는데 본인이 발로 떼야죠. 이걸 누구를 맡겨서 산다. 여기서부터 이분은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자영업자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맞아. 렌트 프리 얼마 줄게. 이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안에 인테리어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하루라도 빨리 구하셔서 관리비 부담이나 이런 걸 좀 덜시고 이제 수익률을 좀 맞춰가지고 조금 손해보는 선에서라도 이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장기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 그러니까 이거 근데 또 관리비도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이게 자기 건물이 아니라 엄청 큰 건물의 일부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리비 진짜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뭔가 이거 딱 상처를 까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려면 개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 일단 가가지고 이거 페널티
맞고 내가 계약금 안 내면은 해지할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 보시고 그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임차를 렌트프리를 얼마를 주더라도 손실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이거를 불확실성에 놓고 살면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이 뇌 한편에 이 생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좀 클리어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진해서 해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딱 네. 지금 입주 날짜가 6개월이 무려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외면하고 싶은 일이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직면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한 곳으로 이제 밀어놓고 어떻게 되겠지 자포자기 약간 네.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꼭 좀 다른 네. 다른 접근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내가 어떤 그 면역 체계의 어떤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치료를 한다든지, 네. 예, 아니면 빨리 다시 체력을 회복해서 암세포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시간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내가 그거를 어떤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암덩어리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네.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생존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부동산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그거를 가장 하루라도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큰 화를 저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누구한테 이런 거 조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 동생한테도 안 해요. 뭐 저희 부분 다 안 해. 아무한테도 안 해요. 왜냐면 잘 되면 그게 믿지야 본전이죠. 예, 예. 그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대로 계속 이거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또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도 안 해요. 누가 말한 거 안 해. 왜냐면 그 잘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계속 보답해야 돼. 언제까지 맞아요. 계속 언제까지 보답할 거야. 보답이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부동산은 잘 되기 시작하면 주택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보답해야 되고 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대로 또 스트레스예요. 안 되면 이 사람이랑 서먹해져.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왜냐면 전화하면 이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전화했는지 알고 또 전화 안 받고. 그럼 난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 또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근데 또 얘기하다 보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인간이다 보니까 또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뭔가 투자는 진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배워서 자기 시선으로 하는 게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배우네요. 진짜 여기서 큰 가르침을 덕분에 여기 딱 예. 문구 있잖아요. 모든 판단은 본인 책임해야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어쨌든 이제 장인 어른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사실 장인 어른도 사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지. 엄청 지금 심적 부담이 그죠? 크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커, 어떻게 예. 보면 진짜 많이 힘들어하신 분이 전 장인 어른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좀 잘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장인 어른의 어쨌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잘못했지 장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판단하고 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 일로 인해서 좀 그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되지 않는 네. 그래서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